스페인 제국은 대항해 시대를 주도하며 황금 시대를 맞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이자 로마 제국 이후로 세상에서 가장 넓은 해외 영토를 가진 대제국이었죠. 식민지가 엄청 많았죠. 네, 식민지가 굉장히 많았죠. 이후 스페인 제국이 얼마나 땅을 넓혔는지 18세기 지도를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지금의 미국 영토와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이 당시 스페인 제국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와.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땅을 차지하며 세계를 호령하던 스페인 제국은 약 200년 후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데요. 당시 영토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20세기 초가 되면 대부분의 영토를 잃고 아프리카의 모로코 일부, 서사하라, 적도구니 일부만 갖게 됩니다. 다 잃었네요.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저렇게 모든 걸 다 잃은 거예요? 뭐 내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 스페인은 기득권이었던 귀족과 카톨릭 교회, 군부 엘리트들이 자신들이 모든 것을 독점하면서 나라가 내부적으로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 대다수가 오랫동안 심각한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결국 견디지 못한 국민들 수십만 명이 살기 위해 스페인을 탈출할 정도였죠. 그리고 이때 1886년 스페인을 몰락으로 이끈 왕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알폰소 13세입니다. 알폰소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게요. 의욕이 없어 보여요. 그렇죠. 뭔가 의욕이 없어 보이고 네. 눈에 광채가 없죠. 총기도 나 이거 없어요. 왜 시켜? 약간 이런 느낌이. 그렇죠. 그런데 알폰소 13세가 집권할 당시 최악의 약재들이 연달아 스페인을 덮치게 됩니다. 유럽을 촉토화시킨 제1차 세계대전과 스페인 독감, 거기에 세계 경제를 뒤흔든 경제 대공까지 겹치게 된 거죠. 그러네요. 하지만 알폰소 13세에게 이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나라를 돌보지 않는 알폰소 13세에게 국민들이 완전히 등을 돌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1923년 한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의회와 정부를 해산하고 헌법을 폐지한 뒤 자신의 독재를 인정하라고 왕에게 요구하게 되죠. 이때 알폰소 13세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그냥 넘겨준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닌가? 근데 의욕이 없긴 한데. 네, 맞습니다. 그는 상황을 바로잡기는커녕 독재를 인정해버렸습니다. 진짜 무능하다. 대단하다. 그렇죠, 무능하죠. 이후 군부 독재가 몇 년간이나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고 대학생과 지식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왕전 타파를 외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스페인은 왕의 존재를 없애고 국민들이 나라를 다스린 체제, 즉 완전한 공화국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화국이 된 스페인은 이제 안정을 되찾았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흐름상으로 봐서는 더 쑥대밭이 됐을 것 같은데요. 네, 본격적인 혼란과 갈등은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스페인은 크게 두 진영으로 갈라지게 됐는데요. 바로 우파와 좌파입니다. 좌파는 토지개혁을 통해 모두가 땅을 평등하게 나누자는 노동자와 농민, 지식인이 중심이 됐고요. 우파에선 기득권인 대지주와 카톨릭, 군부 세력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똘똘 뭉쳤습니다. 그 우파 좌파라는 말이 요즘 참 정치판에서 참 많이 쓰이잖아요.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좀 확실하게 얘기해 주신다면. 사실 좌파와 우파는 18세기 프랑스 혁명 때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의회가 소집됐는데 의장석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귀족을 비롯한 기득권인 보수파가, 왼쪽에는 프랑스를 새롭게 개혁하려던 진보파가 앉으면서 좌파라고 불렸습니다. 이게
현대까지 내려오면서 보수파는 우파, 진보파는 좌파로 칭하게 된 거죠. 아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자리가 바뀌었으면 의미가 반대가 바뀔 수 그러게요. 있었겠죠. 네. 아,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 좌파 우파로 나뉘어진 스페인은 더 혼란스러웠겠네요. 그렇죠. 1931년 4월 공화국이 된 스페인에서 처음 정권을 잡은 건 좌파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곧 2년 뒤인 1933년엔 우파가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1936년 좌파가 또다시 정권을 잡게 되는데요. 반복이네. 엎치락 뒤치락. 이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파 세력이 강력했다는 거죠. 그럼 위태로운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새로 들어선 좌파 세력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우파 힘을 떨어뜨려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위험한 인물이라고 소문난 우파의 장군들을 멀리 지방으로 발령을 보내버렸습니다. 아, 귀양 보내는구나. 그렇죠. 귀양 보낸 거죠. 네. 그런데 이때 수도 마드리드에서 우파를 이끄는 한 정치인이 암살당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지방으로 쫓겨난 우파 장군들에게 그동안 참았던 불만을 터뜨릴 좋은 구실이 됐습니다. 그러겠네. 그리고 마침내 1936년 7월 17일 정부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며 스페인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인 스페인 내전의 서막이 오르게 됐습니다. 이 쿠데타에는 스페인 군부의 핵심적인 인물이 가담하는데 그가 누구인지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야. 이 사람은 스페인 군대 역사상 전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초고속 승진을 했던 프란시스코 프랑코 장군입니다. 어? 엄청 유명한 사람인데? 프랑코 들어보셨나요? 네. 어디서 들은 거지 나는? 혹시 프랑크 소세지랑 아니 헷갈리는 아니. 프란시스코 그럴 수 프랑코 있겠네요. 이 풀네임을 알고 있어요. 네. 그는 24살의 젊은 나이에 스페인 육군 최연소 대위가 되고 식민지였던 모로코 북부 지역의 독립운동을 진압하는 데 큰 전공을 세우며 모로코 주둔 사령관의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쿠데타가 일어나자 우파, 즉 반란 진영의 핵심 인물로 합류하게 됩니다. 그럼 프랑코 장군은 정확히 어떤 인물로 말할 수 있죠? 프랑코 장군의 성격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가 모로코의 군대를 지휘할 때 한 번은 군대에 보급된 식료품의 상태가 좋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겠죠. 네. 이때 화가 난 한 병사가 프랑코의 얼굴에 배급받은 음식을 던져버린 거예요. 와, 그럴 수가 있죠. 그렇죠, 장군한테? 그렇죠. 장군한테. 그러자 프랑코는 군대 식당을 관리하는 장교를 불러서 즉시 식사의지를 개선하라고 명령을 내리는데요. 와, 그 병사를 뭐라 한 게 아니라 바로 식단을 바꿔버렸다고? 반란 지형의 목표는 스페인의 군대를 동원해서 빠르게 주요 도시를 장악하고 정권을 탈취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성공시키려면 반란 지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가 있었죠. 뭐죠? 그건 바로 모로코에 있는 반란 진영의 주력 부대를 스페인 본토로 옮겨오는 것이죠.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그렇죠. 바다를 건너는 거죠. 이를 위해 먼저 계획한 것은 스페인의 해군 전함으로 모로코에 있는 군대를 옮기는 거였죠. 하지만 스페인 해군이 쿠데타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전함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력 부대가 아프리카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죠. 그런데 며칠 뒤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죠? 모로코에 있던 군대가 바다 건너 스페인 세비야에 나타난 거죠. 어떻게 건넜지? 어떻게 건넜을까요?
배를 만들었나? 그쵸, 배를 만들었을까요, 과연?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독일 나치당의 수장인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아, 다니엘 씨가 오늘 뭐 좋은 이유로 오신 건 아닌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정말. 프랑코는 히틀러에게 편지를 써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대체 어떤 내용의 편지였는지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카카, 선량한 스페인 사람들은 스페인과 유럽을 위해 이 위대한 투쟁을 시작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 군대의 최고 책임자로서 저는 당신에게 항공 수송 수단을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수송기 10대, 대공포 20대, 전투기 6대, 탄약이 넉넉하게 든 기관총과 소총은 최대한 많이 주십시오. 또한 500kg 정도의 다양한 유형의 공중 폭탄도 필요합니다. 이거 막무가내 그냥 이게 뭐예요? 그 이름 들어줘요? 그러게요. 과연 들어줄까요? 안 들어주죠. 이 편지를 읽은 히틀러는 신속하게 자신의 오른팔인 괴린과 독일의 장군들을 불러 모아서 프랑코 요청을 수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헐. 그리고 곧 독일의 수송기들이 모로코로 향하는데요. 실제 영상이에요? 네, 실제 영상이죠. 진짜인데? 스페인 원정 가는 거를 이거 찍었다고요? 수송기를 저렇게 빌려줬구나. 히틀러가 보낸 수송기들은 모로코 북부에 있던 약 1만 3천여 명이 반란 진영의 주력 부대를 스페인 본토로 실어 나갔습니다. 히틀러가 지원한 건 1930년에 개발된 나치의 신형 수송기인 융커스 50이었는데 수송기의 몸통이 크고 넉넉했기 때문에 여기에 프랑코의 병사들을 많이 태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전까지는 수송기가 이렇게까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은 전쟁사의 길이 남을 사건과도 같았습니다. 히틀러가 육성한 공군이 세계 전쟁 역사상 최초로 대규모 항공 수송 작전을 스페인에서 성공시킨 것입니다. 다니엘 씨, 히틀러가 프랑코에게 또 지원한 게 더 있을까요? 정말 보면 어마어마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탱크 200대 정도 제공했고요. 그리고 전투기 일단 730대. 그 전투기 정도. 730대? 네, 전투기 730대, 그다음에 장군이랑 병사들 합치면 한 1만 6천 명 정도 이제 제공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군사 지원을 이제 돈으로 따지면 그 당시는 뭐 한 2억 달러 정도 됐다는데 이제 현재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거의 한 5조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원이었죠. 냄새가 좀 나는데요. 아니, 히틀러에서 진짜 속내가 궁금해지네요. 저 요청을 들어준. 네, 이유가 있습니다.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면서 모든 무장을 강제로 해제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군수품 공장을 폐쇄해야 했고 탱크와 군용기 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조차 금지당했습니다. 그런데 1933년 독일이 총리가 된 히틀러는 이 조치가 독일 민족을 노예로 전락시킨다면서 자신이 독일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야망을 불태우죠. In dem Bewusstsein, dass die ewige Fluch der Erscheinungen nunmehr endgültig abgelöst wurde von einem ruhenden Pol und damit ein Symbol des Ewigen. Es lebe Deutschland! 그리고 앞으로의 전쟁에선 반드시 독일이 승리하겠다는 아주 위험한 목표를 세우는데요. 독일이 과학자들을 모아서 비밀 연구소를 만들고 극비리의 신무기를 연구하게 하는 거죠.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의 눈치를 보면서 몰래 무기를 제작하다 보니 새로 만든 무기에 어떤 결함이 있었는지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자신의 무기를 실험할 장소로 스페인을 선택했던 겁니다. 우주에 띄운 거대한 금속판으로 태양빛을 모아서
지구에 있는 도시를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와. 일종의 광선 무기였습니다. 이 태양포를 처음 구상한 독일의 과학자는 학생들이 거울로 햇빛을 반사해서 선생님에게 빛을 쏘며 장난하는 걸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태양포 개발은 과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죠. 아니 말이 안 되는데. 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예 실패했죠, 저건. 히틀러는 이 프로젝트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개발에 착수했지만 당시 기술로는 실현 불가능해서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거대한 렌즈를 우주 공간으로 띄울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그때는 아직 안 되지. 단현 씨, 이때 히틀러가 완성을 고대했던 또 신무기가 있었다고요? 바로 결국 이제 나중에 정말 나타난 무기죠. 핵무기. 이제 핵 분열 현상이 발견된 직후 히틀러가 바로 그 연구에 들어가는데, 핵무기 연구에 들어가는데, 하지만 이제 실패했고 미국 이제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먼저 성공한 거죠. 근데 만약에 히틀러가 먼저 핵무기를 이제 정말 만들었다면 정말 역사가 어떻게 흘렀을까라는 그런 질문 한 번쯤 더 던져볼 그 만할 당시 것 나치 같아요. 독일이었으면 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교수님 저렇게 뭐 실패한 무기도 있었지만 전투기처럼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신무기도 있었잖아요. 그럼 히틀러가 프랑코에게 그런 걸 다 공짜로 내준 건 아니죠? 당연하죠. 히틀러는 프랑코에게 무기와 병사를 지원하는 대신에 반란 지형이 점령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엄청난 양의 철과 각종 금속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군사 지원을 빌미로 프랑코와 협약을 맺고 스페인 광산 개발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됐습니다. 와. 그런데 이때 히틀러를 등에 업은 프랑코는 또 한 명이 강력한 후원자를 얻게 됩니다. 한 명 더요? 네, 또 다른 독재자, 바로 무솔리니입니다. 무솔리니 또 왜? 당시 무솔리니는 파시즘을 창시해 국가 이념으로 채택했습니다. 대표적인 극우파. 그렇죠. 그런데 스페인 내전을 일으킨 프랑코 역시 무솔리니의 파시즘을 지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즉 히틀러와 무솔리니, 프랑코는 사상적으로 같은 편이었던 거죠. 게다가 무솔리니는 스페인의 지리적 이점도 눈여겨봤는데 이 지도를 보시면요. 스페인은 대서양과 지중해를 잇는 요충지에 있고요. 여기가 지브랄터 해협인데 여기를 장악하면요. 대서양과 지중해 양쪽에 목을 틀어막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무솔리니는 차후에 이탈리아가 세계대전을 벌일 때 스페인의 이런 이점이 군사 전략을 수행하거나 물자를 수송할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네. 그렇죠. 저기밖에 없네 길이. 이런 계산이 서자 무솔리니는 군사 원조를 하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무려 7만 5천여 명에 달하는 병사를 대규모로 파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항공기 660대, 탱크 150대, 와, 1만여 대의 기관총과 8천여 대의 자동차도 보내는데요. 히틀러가 보낸 군사적 지원보다 2배 정도 많은 걸로 추산됩니다. 뭐 외국 군대가 엄청 들어오고 있네요. 그렇죠. 결국 좌파인 공화 진영을 밀어내려고 시작된 스페인 내전은 프랑코 장군의 지원 요청으로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참전하며 스페인이 제2차 세계대전이 최종 리허설을 벌이는 격전지로 떠오른 것이죠. 교수님 그러면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강력한 지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뭐 거칠 게 없겠네요. 맞습니다. 반란 진영은 스페인의 도시들을 점령해 나갔는데요. 당시 상황을 지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전쟁이 시작된 7월 중하순의 상황입니다. 며칠 뒤인 7월 말이 되면
급격한 반전을 이루게 되는데 오, 많이 커졌다. 오. 지도를 보니 상황이 많이 변했죠. 야, 위아래로 저렇게 쪼여오면 뭐 답 없지. 그쵸. 그리고 아, 이어졌어요, 위아래가. 그쵸. 잘 정확하셨는데 나 드디어 진양이 딱 반란 보이네요. 진영이 남과 북으로 하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네요, 진짜. 내전이 시작된 지 불과 약 2개월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와, 씨. 이렇게 반란 진영이 파죽지세로 단기간에 뻗어나갈 수 있었던 데엔 전투기로 도시들을 폭격하고 군대를 수송하고 물자까지 보급했기 때문이죠. 에? 칠면조 그냥 떨어뜨린다고요? 네, 뭐야 저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조종사들은 살아있는 칠면조에 보급품을 묶어서 어머. 비행기에서 떨어뜨렸습니다. 너무 기괴하다. 칠면조들이 땅으로 떨어지면서 본능적으로 날개를 퍼덕거렸기 때문에 낙하산 역할을 했던 거죠. 어머, 아니, 칠면조 잡기가 더 어렵겠다. 저 칠면조 어디서 구해, 좀. 근데 게다가 칠면조는 날지 못하는 새라서 또 다른 이점이 있었으니 과연 뭐였을까요? 안 날아가요. 식량.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먹을 수 있구나. 떨어져서 죽으면 식량으로 이용할 수도 있었던 거죠. 칠면조 고기. 그렇죠, 칠면조 고기 단백질도 많고. 터키. 야, 식량까지 같이 준 거네. 그렇죠. 원래 전쟁이 일어나면 이익을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다 쥐어짜게 되니까. 그러네요. 너무 네. 웃기다. 칠면조. 생각지도 못했다. 이렇게 프랑코 장군의 주도하에 반란 진영이 승승장구할수록 스페인 내전은 일반적인 전쟁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됐습니다. 반란 진영이 장악한 지역마다 대대적인 학살이 벌어진 거죠. 공화 지역인 좌파와 노동자 조직에 속하는 사람들, 그리고 조금이라도 저항하는 민간인들이 학살이 대상이었습니다. 반란 진영은 점령한 지역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약탈하고 창문으로 수류탄을 던지고요. 폭파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죄야. 게다가 여성들을 강간한 뒤 살해한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렇게 내전이 시작된 해인 1936년 세비야에선 한 해 동안에만 8,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요. 바다우스라는 지역에서는 지역 전체에서 약 1만 2천여 명이 학살됐습니다. 그중 1,200여 명 이상이 투우장에 갇혀서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도 벌어지게 됩니다. 투우장이요? 네. 오 마이 갓. 와우. 이렇게 전쟁 기간 동안 반란 진영이 학살한 인원은 약 13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야, 미키 씨 혹시 이때 프랑코 군이 뭐 얼마나 잔혹했던 거예요? 일단 세비야나 웰바 같은 지역에서 고기차라고 부르는 화물차가 있었는데 혹시 예측이 되시나요? 어떤 설마. 거였는지. 시체? 그쵸. 시체를 옮기는 큰 트럭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잔인한 건 시체를 보란 듯이 공공장소에 전시한 거예요. 그냥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이제 고문까지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그 예민한 이제 신체 부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귀라든지 생식기에다가 이제 전기 충격기 같은 거 놓기도 하고요. 임신하신 여성이 이제 진통을 느낄 거 아니에요. 이제 출산하기 직전에. 근데 이렇게 진통을 느끼는 와중에도 반란 진영의 어떤 승리를 기원하는 죽게 만들거나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잔인했던 행동들 미친 많이 했죠. 사람들이네. 아니 근데 그 프랑코는 그렇게 왜 자기 스페인 사람들을 그렇게 끔찍하게 죽이죠? 학살에 대한 프랑코 장군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말이 있는데요. 당시 프랑코의 보좌관이 언급한 내용을 규현 씨가 읽어주실래요? 전 이거 언급하고 싶지 않은데. 스페인 남성 3분의 1을 절멸하고 스페인에서 프롤레탈리아를 뿌리 뽑기 위해 모든 적색 분자를 죽이고 또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프랑코와 반란 진영은 공산주의를 증오했고 그래서 아무리 많은 희생이 따르더라도 자신들을 반대하는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념의 대립이 진짜 그쵸.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야, 전 반발이 많을 텐데. 그럼 저렇게 자국민이 학살당하는 동안 저 공화정 정부는 뭘 한 거예요? 사실 스페인 공화국 정부는 내전 초기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반란 지형에 맞서기에 나선 건 노동자 조직이었습니다. 전국 노동연합과 노동자 총동맹 이 두 조직을 중심으로 약 400만 명에 이를 만큼 조합원이 수가 늘어났고 이들은 곧 전국 곳곳에서 의용군을 조직합니다. 새로운 부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군대를 만드는 거죠. 자발적으로. 하지만 의용군은 전투를 앞두고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무장을 하기 위해 공화국 정부의 무기고를 열었는데 그 무기들이 너무 오래돼 고물인데다 그나마도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대부분의 총들이 녹슨 상태였던 거죠. 뿐만 아니라 박격포와 수류탄은 오발이 많아서 던지는 게 위험할 정도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의용군은 임시병턴으로 새로운 무기들을 만들어야 했는데요. 그 새로운 무기들이 무엇인지 한번 사진으로 확인해 볼까요? 네? 통조림 아니에요? 통조림 애플컷. 맞습니다. 통조림의 무게를 이용해서 돌팔 매질을 하나요? 이때부터 토마토가 그 던지는 그걸 한 건가? 통조림의 캔에 다이너마이트를 채워 넣어서 만든 사제 수류탄인데요. 사진 속 남자들이 손에 들린 게 바로 새총인데 이 새총에 사제 수류탄을 당겨서 적진에 던지는 거였죠. 아니 정확도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런 거 쏘다가 퉁해서 잘못하면 앞에 떨어진다니까요? 그렇죠. 아, 진짜로. 맞아, 그렇게 된다니까. 아니 고작 새총이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멀리 가겠어요. 네. 그 정확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의용군을 비롯한 공화 진영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무기를 들고 프랑코의 반란 진영에 맞서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적수가 뭐 이게 게임이 좀 돼요? 의외로 반란에 반대하는 시민들까지 뜻을 모으면서 공화 진영의 규모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 게다가 필사적으로 싸웠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선 반란 진영을 몰아내는데 성공하기도 하죠. 야 대단하다 그것도.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공화 진영 역시 끔찍한 학살을 벌이게 됩니다. 네?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프랑코와 반란 진영에 대한 분노가 커지면서 공화 진영이 장악하고 있던 수도 마드리드를 비롯해 곳곳에서 무차별 살인이 벌어진 거예요. 에? 자기들끼리요 또? 당시 신가스티아 지역에서는 2천여 명이 학살됐고 똘레도에서는 열흘 사이에 400명이, 발렌시아와 알리칸테 지역에선 무려 4,700명이 넘는 반란 진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 너무 슬프다. 너무 슬프죠. 이렇게 양측에서 상대 진영에 대한 대규모 학살이 자행되면서 스페인 내전은 점점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다른 유럽 국가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도움이 손길을 내밀었을까요? 오히려 스페인에 대한 불간섭위원회를 조직하며 절대 내전에 개입하지 말자는 입장을 취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 내전에 많은 나라가 개입하면 할수록 두 번째 세계대전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9월이 되자 공화 진영에 예상치 못한 기적이 찾아옵니다. 과연 뭘까요? 구원자가 나타나나요? 그렇죠. 구원자가 나타나죠. 누굴까? 어? 아, 설마 그동안 내가 미안했던 거예요, 우리 국민들한테. 내가 축구만 좋아하고 포르노만 찍다가 국민들 왕이 구하러 온 거예요. 알폰소 13세 알폰소 13세. 갑자기 나타나. 바로 영국과 프랑스, 미국 등 전 세계 53개국에서
청년과 지식인들이 자발적으로 공화지형을 돕겠다며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네. 전 세계에서요? 전 세계에서요. 이들을 국제여단이라고 하는데 국제여단은 스페인 내정 기관을 통틀어 무려 3만 2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게 본인 국가에서 일어난 일도 아닌데 전 세계에서 몰려든 이유는 뭐예요?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스페인 내전에 개입했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 퍼져나갔기 때문이죠. 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유럽의 파시즘 세력이 확산돼서 전 세계가 전쟁이 소용돌이에 휘말릴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때 공화지정의 편에 선 유명한 예술인들이 내전의 참상을 취재하기 위해 스페인으로 찾아왔는데 그중 대표적인 인물들을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국의 세계적인 문학가 어니스트 헤밍웨이입니다. 와, 해밍웨이도 참가한 거예요? 네. 그는 스페인의 종군 기자로 입국한 후 전 세계가 공화 진영을 지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썼습니다. 또한 미국인들에게 스페인에서 일어나는 참상을 더욱 생생하게 알리기 위해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위해 직접 전국을 다니며 전투를 촬영하고 시나리오와 나레이션까지 소화할 정도로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영화를 백악관으로 가지고 가서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보여주며 미국이 공화 진영을 도와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즉 철저히 공화 진영이 편에서 전 세계적인 여론전을 펼친 거죠. 다니엘 씨,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쓴 소설도 있다면서요? 또 하나의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는 소설 제목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은 이게 어떻게 보면 죽임을 알리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죽어야 하나, 또한 누가 그 다음에 이제 죽어야 할까, 약간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그 해석들을 이제 넣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줄거리가 어떤 미국 청년이 그 스페인 내전에 이제 참전하는데 거기서 그 반란군을 막기 위해서 어떤 다리를 폭파하는 그런 업무를 이제 받고 하는데, 실제로 스페인에 가면 그 론다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 론다에 누에보 다리라고 있거든요. 그 소설에서 그 묘사되는 그 다리하고 거의 일치하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아름다웠거든요. 와, 저 다리 중앙에 있는 저거 있죠? 저기가 감옥이었대요. 맞아요. 진짜요? 그리고 스페인 내전에 뛰어든 예술가 중에는 소설 1984 그리고 동물농장을 쓴 작가 조지 오웰도 있었습니다. 이야. 조지 오웰은 스페인 내전을 취재하러 왔다가 아예 공화 진영의 의용군으로 자원 입대를 해서 직접 반란 진영의 군대와 싸우기까지 했죠. 이야. 이후 그 경험을 카탈로니아 창가라는 작품에 생생히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프랑스의 한 작가도 이때 스페인에 입국했는데 그가 누구인지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프랑스. 바로 앙뜨앙 드 생텍쥐베리입니다.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 그러네. 우와, 진짜? 그는 파리의 일간지 특파원으로 내전을 취재하러 왔다가 왜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이토록 끔찍한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다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와, 그것도 몰랐네. 네. 프랑코군과 또 히틀러의 그런 막강한 지원을 생각하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래서 때마침 국제여단이 형성된 것과 비슷한 시기에
공화지형에 손을 내민 강력한 후원자가 나타납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당시 소련의 독재자 아, 스탈린이었습니다. 네. 스탈린, 그는 왜 공화진영의 편에 선 걸까요? 그것도 희한하네. 좌파 공산주의자니까? 네, 맞습니다. 당시 스탈린은 유럽에서 히틀러, 무솔리니와 대립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프랑코가 내전에서 승리하고 스페인이 파시즘 국가가 된다면 이탈리아와 독일에 이어 스페인까지 똘똘 뭉쳐서 소련을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몇 달간 소극적으로 관망하던 스탈린이 쿠데타가 일어난 지 3개월 만에 스페인 내전에 개입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스탈린의 참전과 함께 공화진영은 아사냐 대통령을 중심으로 소련이 스탈린과 국제여단의 힘을 보태며 팽팽한 구도를 형성했고요. 게다가 멀리 멕시코에서도 무기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킨 반란 진영에는 프랑코 장군을 필두로 독일의 히틀러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그리고 당시 독재 국가였던 포르투갈과 루마니아가 합류했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여러 사상과 세력들이 양측 진영을 중심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게 뭐 2차 세계대전이랑 다를 게 없네. 거의 뭐. 어쨌든 두 진영이 너무 복잡한데요. 이렇게 편이 나뉘게 된 거는 그냥 단순 이념 차이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사실 그래서 스페인 내전을 모든 이념들의 격전장으로 부릅니다. 사실 스페인 내전을 단순하게 좌와 우로 나누기가 애매한 게 이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모이게 되는데요. 쉽게 정리하면 좌파가 주도한 공화 진영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그리고 무정부주의가 중심이 됐는데, 이들은 대체로 노동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그렇죠. 진보 성향이죠. 네. 반면 우파가 중심이 된 반란 진영 아래로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이 모여들었습니다. 특히 파시즘은 국가를 최우선으로 여겼는데, 그러다 보니 노동자 개개인의 권리나 혁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보수 진영. 네, 맞습니다. 들어보니까 상당히 복잡하죠. 네,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보면 히틀러와 무솔리니는 그렇게 전쟁 물자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고, 네네. 스탈린은 반대로 어떤 지원을 해줬나요? 스탈린은 300대 이상의 탱크와 600대 이상의 비행기, 그리고 700여 명의 파일럿과 1000문 이상의 대포를 보내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와. 대단하죠? 히틀러에게 최신형 전투기가 있다면 소련에는 최신형 탱크가 있었거든요. 1932년에 개발된 소련의 신문기 BT-5라는 탱크입니다. 이 탱크는 당시 독일의 탱크들을 압도할 만큼 뛰어난 위력을 가졌는데요. 빠른 속도는 물론이고 45mm 포를 갖춰서 적들을 사살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T-34라는 탱크 들어보신 적 없나요? 이름은 들어봤어요. 근데 사실 독일 군들조차도 감탄할 정도로 훌륭했던 전차가 바로 T-34입니다. 이 T-34는 독일군과 소련군이 2차 세계대전 때 소련군의 주력 전차로 사용되게 되고요. 이 6.25 전쟁 때 북한군이 남침할 때 북한군의 주력 전차로 사용되게 됐습니다. 그게 또 그때 쓰이는구나. 그럼 스탈린이 왜 신형 탱크를 스페인에 보냈을까요? 여기도 또 뭐 실험해 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히틀러와 마찬가지로 각 개발한 탱크의 성능을 실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소련 역시 철저하게 주판안을 튕기며 스페인 내전에 개입한 셈입니다. 다 이해관계가 얽혀 다 있었네요. 이해관계 얽혀 있죠. 근데 히틀러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철 무슨 광산을 뭐 이렇게 하는 걸 얻었잖아요. 네네. 근데 스탈린은 뭐 그런 건 없나요? 대가를? 당연히 있습니다. 세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짜는 없죠. 공짜는 없죠. 당시 스페인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금 보유국이었는데요. 공화국 정부는 스탈린에게 지원을 받는 대가로 은행에 가지고 있던 약 700톤의 금 중에서 500톤 정도를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금 유출량이 어마어마했겠네요.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러니까 같은 싸워가지고 다른 나라에 다 자원 다 뺏기고 그러니까요. 그 소련에서 가져간 금을 오늘날의 금 시세로 환산하면 약 13조 원에 가까운 아유.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스페인 경제가 휘청했겠어요. 그렇죠. 스페인으로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른 셈이죠. 이렇게 스페인 내전의 두 진영은 강력한 무기와 군대를 갖추며 팽팽하게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런 상황을 풍자한 만평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스페인 내전을 둘러싼 주요 인물들이 거대한 시속 게임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란 진영에는 히틀러, 무솔리니, 프랑코가 한편에, 공화 진영에는 아사냐 대통령을 중심으로 스탈린이 한편에 서게 됐죠. 그럼 오른쪽의 공화 진영이 시소 아래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군가가 시소에 매달려 있죠? 네. 그 대통령 아니에요? 바로 프랑스의 총리입니다. 이건 당시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았지만 프랑스 내에서 국제여단을 모집하는 것을 눈감아주면서 공화 진영 편에 암묵적으로 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인물은 영국의 총리입니다. 스페인 내전을 두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며 곤란해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간보고 있구나. 간보고 있는 거죠.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렇게 양쪽 진영이 급속도로 전력을 키워가던 1936년 10월 프랑코군은 수많은 전투기를 이끌고 공화 진영의 중심지인 수도 마드리드로 향해 가게 됩니다. 프랑코는 마드리드를 빼앗기느니 차라리 파괴하겠다고 선언하며 무차별 공중폭격을 가합니다. 그러면서 총력전에 나서게 되죠. 피난 가는 건가? 아닌데. 아니 그냥 평범한 상황 같은데요 지금? 어머, 또 피할 틈도 없지. 어떡해. 어머, 어머. 아니 왜 그냥 어머. 아무 데서나 진짜. 어떡해. 그럼 도시를 사수하던 공화 진영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마드리드를 최대한 지켜야 되겠죠. 그렇죠. 이들은 한 가지 구호를 외치며 마드리드를 사수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사진으로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노 파사란? 노 빠사란, 절대 반란군들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거죠. 네. 다시 말해서 마드리드를 절대 내주지 않겠다는 구호였습니다. 이제 마드리드 사생결단이. 뺏기면 끝난다. 그렇죠. 끝난다. 사생결단. 노 빠사란, 절대 통과시키지 않겠다. 이후 한치 양보도 없는 전투는 갈수록 치열해졌고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주변 도시들까지 전투가 확산됐습니다. 결국 약 5개월이 지난 이듬해 2월이 돼서야 두 진영 모두 탈진 상태에 빠지면서 전투가 중단되고 맙니다. 그걸 지켰네. 네, 지켰습니다. 결국 프랑코군은 수도 점령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르니카는 스페인 북부의 바스크 지방에 속한 마을로 1936년 선거 때부터 내전 당시까지 줄곧 공화 진영을 지지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프랑코 입장에서는 이곳이 어때 보였을까요? 그냥 분풀이네. 눈에 까시네요. 네, 눈에 가시 같았겠죠. 그래서 그는 이곳을 쓸어버리기로 결정하고 히틀러의 나치 공군 최정예 군대인 콘도르 군단을 투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작은 시골 마을을 점령하는데 왜 히틀러의 최정예 군단이 나선 것일까요? 그냥 본보기 본보기예요. 아니에요, 본보기? 약간 화풀이. 저 아니면- 마드리드 못 먹어가지고. 아니면 이것도 신묵인가요? 규현 씨 잘 보셨습니다. 신무기 또 실험. 그건 이 작전의 진짜 목적이 나치 공군의 전략 실험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게르니카에서 실행한 작전은 바로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대규모의 폭격으로 불이 융단을 깔듯이 한 지역을 완전히 폭탄으로 초토화시키는 전략을 뜻하는데요. 당시까지만 해도 이런 전략을 활용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히틀러는 게르니카에서 직접 이것을 실험해보고 싶었던 거죠. 아마 그는 융단 폭격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마을은 어떻게 무너지는지, 또 폭격당한 사람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머, 너무 잔인하죠? 진짜 막 생체 실험 같이. 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마을을 공격함으로써 영국과 프랑스의 눈도 피할 수 있었겠죠. 아, 그럼 히틀러의 융단 폭격 실험에 어떤 전투기가 투입되는지 사진을 보실까요? 이야. 좀 날렵해 보이는데. 되게 빨라 보이는데? 이건 1936년에 402km의 속도를 비행하는 데 성공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최신형 전투기 하인켈 111입니다. 하인켈은 압도적인 기동성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공군이 주력 폭격기로 활동하는데 이 전투기가 처음 데뷔한 곳이 바로 스페인 게르니카였던 거죠. 다니엘 씨, 저 히틀러의 융단 폭격 작전에 투입된 또 다른 신무기가 있어요? 맞아요. 바로 그 당시 이제 최신형 전투기인데 메서슈미트라는 전투기예요. 근데 최신형이었는데 좀 부족한 점이 되게 많았었대요. 이제 일단 투입시켜서 전투 경험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 개량해서 이제 실제로 그 부족한 점을 없애서 이제 2차 대전 때 본격적으로 많이 활용했죠. 네. 또 정말 많은 사람들 죽인 전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교수님, 그럼 히틀러 나치 공군이 직접 이 전투기를 끌고 게르니카를 공격한 거예요? 맞습니다. 작전 개시일은 1937년 4월 26일 월요일 수십 대의 전투기가 스페인 북부의 공군기지를 이륙해서 게르니카를 출발했는데 이때 실린 폭탄의 무게가 무려 30여 톤이었습니다. 아니, 되게 조그매 보이는데? 그쵸. 이 조그만 작은 마을에 이 정도 규모의 폭탄을 떨어뜨린다는 건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학살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게르니카 주민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저 무슨 폭격을 당한 잘못이었어요? 거네요. 그쵸. 네. 콘도르 군단의 최신형 전투기들이 게르니카의 상공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4시 30분경. 하필 이날은 게르니카의 장날이었고요. 따라서 많은 농민들이 소와 양을 이끌고 시내를 찾아왔겠죠. 아, 하필이면 장날이었어요. 근데 왠지 일부러 그날 골랐을 것 같은 느낌은 뭐지? 게다가 주변 지역에서 찾아온 피난민들까지 몰리면서 게르니카의 거리는 어느 때보다 북적이고 있었죠. 게르니카 상공에 가장 먼저 등장한 건 세계에서 제일 빠른 전투기인 하인켈 111이었는데 하인켈은 중심가에 폭탄을 떨어뜨리고 금방 사라졌습니다. 야, 저거 뭐야. 저렇게 다 줄줄이 비엔나처럼 쏟아버리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간혹 발생하는 공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방공호에 잠시 숨어 있다가 나와서 부상자들을 옮겼죠. 그런데 15분 뒤 상황은 급변하게 됩니다. 대형을 갖춘 비행대대가 온갖 크기의 폭탄을 무차별로 투하한 거죠. 혼비백산한 사람들은 마을 주변의 들판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전투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따라가죠. 아니 왜 민간인을 왜? 도망가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전투기의 기관총을 난사하고 수류탄을 떨어뜨렸습니다. 당시 한 생존자의 증언을 규현 씨가 읽어주실래요?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전투기가 쏘는 기관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전투기들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며 때로는 긴 줄로, 때로는 밀집된 대형을 유지했어요.
그 모습은 마치 새로운 기술을 연습하는 것 같았습니다. Göring continues to face intensive cross-examination. Diese Ausführungen, die soeben gehörten, zu der Beantwortung mit. 그냥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와요. 우린 그냥 실험한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그냥 분노가 차오르네요. 그리고 이때 떨어진 폭탄 중 하나가 소위탄인데요. 와. 소위탄 들어보셨나요? 예. 소위탄은 2,500도나 되는 고온이 화재를 일으켜서 주변을 불바다로 만들고 여기서 끝나지 않죠. 사람의 뼈를 녹일 정도로 강력해서 악마의 무기라고도 불리는 무기. 게르니카는 이런 고성능 폭탄들로 완전히 파괴되어 불길에 휩싸이게 되죠. 이 폭격으로 죽은 사람은 무려 1,600여 명, 부상자는 900여 명에 달합니다. 프랑코로부터 시작된 콘도르 군단의 융단 폭격은 전투기 공격으로 민간인을 대학살하며 승리를 거둔 역사상 최초이자 최악의 폭격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혹시 당시 게르니카 이 상황이 어느 정도였는지 좀 알려주세요. 아 진짜 지옥 그 자체였어요. 폭탄에 맞아서 죽은 사람들도 너무 많고 야, 와. 아 진짜 다 시체야, 바닥에. 못 보겠어요. 저런 사진이 너무 잔인해요. 그 돌에 깔아 죽은 사람들도 되게 많았고 정말 막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나 뭐 자기 친구들이 살아남았을까 봐 그 돌을 맨손으로 파헤치면서 그렇게 찾았다고 하는데 정말 그 약간 그때 생존자들이 그날이 지구의 마지막 날 같았다고 정말 끔찍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콘도르 그 군단의 사령관 이제 그 리히트호프라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말을 남겨냐면은 게르니카 폭탄 구멍이 너무 멋지고 훌륭하다, 완벽한 성공이다라고 자기 일기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았지만 정말 인간이면은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게르니카 폭격 이후에도 반란 진영은 북부 지방에 혹독한 공격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프랑코는 바스크 지역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게르니카 폭격은 스페인 국민뿐만 아니라 유럽인들에게도 상상 이상의 공포를 일으켰습니다. 전투기 수십 대와 폭탄만 있으면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의 목숨이 단 몇 시간 만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거거든요. 하지만 한편에선 대학살에 대한 엄청난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특히 프랑스에 체류하고 있던 스페인 출신의 화가 피카소는 자신의 조우에서 일어난 참담한 소식에 경악했죠. 그리고 당시 파리에서 열릴 만국 박람회에 출품할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요. 게르니카의 폭격 소식을 듣고 주제를 바꿔서 약 한 달 만에 새로운 그림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피카소의 역작 게르니카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죠. 이 그림 속에는 피 한 방울 등장하지 않지만 비명을 지르는 듯 기괴한 상징으로 전쟁의 온갖 비극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산산조각이 난 채 부러진 칼을 쥔 병사의 손은 전쟁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림을 보면 말과 소까지 희생당하는데요. 게르니카 지역이 가난한 농촌 마을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그들이 전 재산을 폭격으로 잃게 되었다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진짜 작품이 다르게 보이네요. 마비규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림을 보면.
이 한 장의 그림보다 더 게르니카의 비극을 알리고 진실을 알리는 그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게르니카는 지금까지도 참혹한 전쟁과 희생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여겨졌고 이후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기리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담당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의시 입구엔 피카소의 허라가에 만든 게르니카 테피스트리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게르니카 폭격 이후에 스페인 내전은 지금 반란 진영, 공화 진영 이게 어느 쪽이 그러면 더 우위를 가져가게 되네요? 점차 승기를 잡는 건 반란 진영이었습니다. 반란 진영은 프랑코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공세를 펼친 반면 공화 진영의 의원군은 애초에 서로 다른 세력들이 일시적인 연합이었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되어 작전을 펼치기 쉽지 않았던 거죠. 공화 진영의 갈등을 부추긴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소련의 간섭이었습니다. 아, 이래라 저래 했구나. 네. 스탈린이 보낸 군사 고문관들은 공화 진영의 군대를 장악하고 소련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죽여버렸습니다. 자기 편도 그 안에서도 또 파벌이 있었어요. 파벌 싸움. 네. 결국 스페인 정부를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었던 소련의 본심이 스탈린의 군사 고문관들을 통해서 드러난 거죠. 다니엘 씨, 그 국제 여단은 근데 소련이 이렇게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니까 굉장히 실망했겠는데요? 실망이 굉장히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는 좀 평등한 사회를 꾸리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평등한 뭐 차별이 없는 사회, 같은 뭐 그렇죠? 동급의 인간들의 어떤 사회를 만들자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안에도 갑자기 또 새로운 독재가 생기니까 굉장히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오웰 같은 경우는 조지 오웰은 나중에 그 동물농장이라는 소설을 쓰잖아요. 근데 그 줄거리 보면 동물들이 이제 돼지를 비롯해서 동물들이 이제 인간부터 억압을 받는데 그래서 인간을 물리치고 결국 돼지들이 또 부패해가지고 또 새로운 독재를 만드는 거예요. 돼지가 인간처럼 행동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줄거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탈린에 대한 이제 비난이었죠. 풍자군요. 그렇죠. 풍자였죠. 선생님 이거를 또 프랑코가 이 기회를 가만 보고만 있지는 않았겠죠? 절대 놓치지 않았죠. 승기를 잡은 프랑코는 격렬하게 공세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공화 진영이 장악한 한 지역만 점령하면 스페인 내전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죠. 바로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한 카탈루냐 지역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죠. 당시 공화 진영의 지도자들은 수도 마드리드를 떠나서 바르셀로나로 옮겨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르셀로나가 공화 진영의 임시 수도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네. 무엇보다도 스페인 내에서 가장 노동운동이 강력했던 지역이 바로 바르셀로나였기 때문에 프랑코와는 절대 공존할 수 없는 지역이었던 거죠. 프랑코의 반란 진영 그리고 공화 진영의 마지막 총공세는 시작됩니다. 프랑코는 공화 진영의 공세를 막기 위해 초반부터 독일의 콘도르 군단, 이탈리아의 비행 군단 등 막강한 전투력을 모조리 투입시킵니다. 그 결과 스페인 내전을 통틀어 최대 규모의 공중전이 에브로강을 둘러싸고 벌어지게 됩니다. 히틀러는 식무기를 실험하기 위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계속 나오네. 이때 그가 투입한 것이 바로 슈투카라는 폭격기였습니다. 슈투카는 높은 고도에서 비행 목표를 발견하면 곧바로 강하에서 최대한 근접한 후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특별한 폭격기였습니다. 입강할 때 나는 금속성 소리 때문에 훗날 악마의 사이렌으로 불리며 악명을 펼치게 됩니다. 이런 슈투카를 이용한 프랑코와 반란 진영의 작전은 집요했습니다.
공화진영의 군대가 강을 건너기 위해 다리를 놓으면 슈트가 폭격기가 조준 사격을 해서 무너뜨리고 다시 다리를 복구시키면 다음 날 폭격으로 무너뜨리는 시기였습니다. 공화진영은 이런 기억 없는 전투를 무려 113일이나 계속하면서 약 7만 5천 명의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그러니까 진 빠졌겠네. 그렇죠. 무기까지 떨어지면서 결국 싸울 힘을 잃고 맙니다. 이렇게 신무기를 활용한 전략으로 에브로간 전투의 승리는 마침내 프랑코와 반란 진영에게 돌아갔습니다. 아, 결국에는. 그리고 얼마 뒤인 1939년 1월 바르셀로나에 마침내 입성하게 됩니다. 이때 바르셀로나에선 프랑코와 그 지지자들에 의해 단 5일 만에 바르셀로나 시민 1만여 명이 학살당하게 되는데요. 필사적으로 탈출한 피난민들조차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간 스페인의 상황을 지켜보던 영국과 프랑스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좀 도와줘야죠. 간 그만 보고. 누구를요? 프랑코를 도와주는구나. 프랑코를 도와주는구나. 설마. 에이, 설마. 다 무너진 공화진영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프랑코를 도와주긴. 도와준들 다시 반격할 힘이 남아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들 전력만 없어지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설마. 국제 질서는 굉장히 냉혹합니다. 그건 아니길 바랐는데. 결국 프랑코 정부를 정식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야. 와. 그리고 3월 말 프랑코의 군대가 마드리드에 입성한 후 마침내 4월 1일 기점으로 스페인 내전은 공식적으로 종식되게 됩니다. 삼 년간 벌어진 스페인 내전은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좌와 우로 나뉘어 싸우는 과정에서 스페인에서 최소 38만 명, 최대 7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음을 맞으면서 마음속에 커다란 트라우마를 남기게 된 것이죠. 또한 스페인 내전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유럽의 정복자가 되겠다는 야심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며 유럽과 전 세계 질서에도 악영을 미쳤죠.